안녕하세요. 사연 왔어요. 똑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트라우마라는 게 참 무섭죠. 저는 지금도 혼자서 약간만 어두워져도 밖을 나가지 못합니다. 왠지 누군가가 쫓아와서 제 목을 조를 것만 같거든요. 5년 전에 이혼한 전 남편은 몹시 처음에는 괜찮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도 사람이 괜찮으니까 결혼을 했겠죠.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고 제가 말하는 건 하나도 허투루 듣지 않고 항상 귀 기울여주는 그 모습에 반했거든요. 나중에 알았죠. 그게 성격이고 그 성격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집착이 되어가는 사람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런데 모든 일은 지나가 봐야 알듯이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결국 저는 결혼한 지 5년 만에 집착과 아집으로 똘똘 뭉친 스토커 전 남편과 이혼을 하고 도망치듯 이 나라를 떠났습니다. 해외에서도 한동안은 밤에 혼자 돌아다니지 못했어요. 전 남편이 이혼 직전 정말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가면서 사람이 폭력적으로 변했거든요. 길 가던 저를 붙들고 마치 납치하듯이 목을 조르기도 하고 마지막에는 밤에 길 가던 저를 마치 강도인 양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어두운 그 시간과 어렴풋이 느껴지던 공기의 흐름까지 모두 트라우마로 자리 잡아서 한동안 몹시 힘들었습니다. 지금의 제 남편은 제가 도망치듯 떠난 일본에서 만난 사람이에요. 어쨌건 한국에서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떠난 나라지만 그래도 돈은 벌어야 하잖아요. 집에서 조금 챙겨 나온 돈으로 아껴가며 살다가 경제활동을 하는 게 필요해서 한국인이 운영하는 야끼니쿠집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술과 고기를 파는 야끼니쿠집 특성상 밤에 장사를 더 많이 하잖아요. 언어가 능숙하지 않아 일단 몸을 많이 쓰는 일을 하려면 그런 음식점 주방일이 적격인데 문제는 제가 어두운 거리를 걸어 다닐 자신이 없는 겁니다. 보통 오후 5시쯤 출근해서 새벽까지 일하고 와야 하는 거니까요. 아무리 생각하고 노력해도 어둠이 내려앉은 일본 거리를 걸어 다닐 자신이 없어서 사장님께 처음 취직을 할 때부터 부탁을 하나 드렸습니다. 오전에 일찍 나와서 모든 밑준비 제가 다 해놓을 테니 저녁에 출근을 안 해도 되겠냐고 말이죠. 처음에는 뭐 이런 여자가 다 있나 싶은 얼굴로 바라보시더니 사장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혹시 이유를 물어봐도 되겠냐? 아니면 다른 데서 또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러냐고 말이죠. 그런데 제가 차마 스토커였던 전 남편 때문에 무서워서 밤길을 못 걷는다는 얘기를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일자리 구하기도 쉽지는 않구나 싶어 머뭇머뭇하고 있는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뭐 사정이 있으면 할 수 없죠. 그렇게 하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배려해 주신 덕분에 저는 다른 사람들이 서빙하고 일하는 그 시간이 아닌 조금 일찍 가서 편안하게 혼자 밑준비하는 작업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 외롭기도 했지만 나름 혼자 하는 작업이 익숙해질 때쯤 어느 날부턴가 굳이 나오지 않아도 되는 사장님이 나와서 저와 함께 밑준비를 해주시더라고요. 사장님은 어차피 저녁에도 나와서 일을 하셔야 되니까 낮에는 보통 직원들만 나와서 일을 하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못 믿어서 그러나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또 딱히 그런 티를 내지는 않으시니 나중에는 뭔가 볼 일 있으셔서 혹은 그냥 본인이 필요하니까 나오겠지라고 생각했죠. 그만큼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2달 정도 지났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장님이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네? 뭐가요? 아니, 내가 이렇게 매일 나와서 본인이 하는 일 같이 도와주고 있는데 뭐 느껴지는 거 없어요? 저는 사장님이 그렇게 말을 했을 때도 그게 대체 무슨 의미인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너무 힘든 결혼 생활 끝에 이혼한 터라 모든 연애 세포가 다 말라붙어 버린 탓이었을까요? 이 사람이 혹시 시급을 덜 주고 싶어서 내가 네 일을 이만큼 더 해주고 있으니 너 월급 깎을 거야 라는 얘기를 이렇게 애둘러 하는 건가?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내가 받을 돈을 다 받을 수 있지? 오직 그 생각에 머리가 대굴대굴 아프게 굴러갔습니다. 그러자 사장님이 정말 어이가 없다는 듯이 저한테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혹시 내가 지금 시급 깎을까봐 그거 걱정하고 있어요? 얼굴이 딱 그건데? 들켰다는 생각에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네, 시급 깎으시려는 것 같아서 제가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하려고 했어요. 아이고, 내가 시급 그거 얼마나 된다고 그거 깎으려고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어우, 답답해라. 나 그쪽 좋아해요. 처음부터 관심 있어서 직원으로 채용한 거고. 그런데 어쩜 이렇게 아무것도 알아채질 못해요? 여기 직원들은 이미 다 눈치챘어. 직원들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사장님 고백도 못하면서 괜히 일찍 와서 일하는 거 자기네들이 더 불편해 죽겠으니까 차라리 고백하려면 빨리 고백하고 더 이상 매장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내가 직원들한테 이런 얘기까지 들어가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야겠어요? 저 정말 몰랐어요. 죄송해요. 아니, 미안할 일은 아니고, 어쨌건 말 안 하면 끝까지 모를 것 같아서 그냥 내가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제대로 만나 볼래요? 훅 들어온 그 말에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이없게도 대답도 못한 주제에 이리고 뭐고 도망치듯 그 가게를 빠져나오고 말았어요. 제가 너무 주랭랑을 치니까 사장님이 엄청 당황하며 저를 쫓아오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왜요? 내가 그렇게 싫어요? 아니면 혹시 남자친구 있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얘기를 해주고. 아니요, 없어요. 그런데 저 오늘은 그냥 가볼게요. 오늘 일당은 안 주셔도 돼요. 그렇게 도망을 쳐서 가게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도착을 하니 그제야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아니, 고백을 안 받아주는 건 안 받아주는 거고 앞으로 계속 일을 해야 할 곳인데 이런 식으로 도망 나오는 건 예의가 아니잖아요. 이상한 놈이랑 살다가 사회성 봐서 싹 결여가 된 건지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제 자신한테 너무 실망하고 화가 났습니다. 순간 너무 속이 상하더라고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제가 이미 벌인 일인데 제가 수습을 해야죠. 사장님에게 다시 가서 자초지종을 좀 자세히 설명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처음 어두운 신주쿠 거리를 천천히 걸어서 가게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가게가 끝날 때까지 근처에서 기다렸죠. 정말 너무 무섭고 공포스러웠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또 도망쳐서 말을 못하면 저는 다시는 그 누구에게도 이 상황을 말하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덜덜 떨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저를 툭툭 쳤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라서 소리를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해요. 많이 놀랐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거기에 사장님이 서 계시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달려나갈 땐 언제고
여기서 뭐해요? 그리고 얼굴이 왜 이래? 무슨 일 있어요? 모르는 데도 아니고 가게로 들어오면 되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요? 나중에 들어서 알았지만 그때 제 얼굴은 마치 죽기 직전 사람처럼 정말 파리하게 핏기 하나 없이 얼어 있었대요. 이대로 뒀다가는 이 사람 큰일 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덜덜 떨고 있으니 당황한 사장님이 일단 저를 데리고 어디론가 가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새벽 2시. 그때 갈 데가 어딨겠어요. 어쩔 수 없이 가게 옆에 있는 사장님 집으로 갔습니다. 늑대 피하려다 호랑이 만난 것도 아니고 그냥 저는 말만 하러 간 거였는데 저한테 좋아한다는 얘기한 사람 집까지 기어 들어간 거죠.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제 스스로도 좀 어리벙벙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그 사람에게 제 지난 10년간의 자초지종을 찬찬히 얘기했습니다. 제가 좀 일찍 결혼한 바람에 결혼하고 이혼까지 했어도 30 중반밖에 안 됐었거든요. 저한테 그런 사정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사장님이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듣고만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제 얘기를 찬찬히 하면서 오히려 저는 막연했던 것들이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몇 번 이런 상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살면서 한 번 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때 내 과거에 이런 스토커가 있었다라고 말하면 과연 그는 내게 어떻게 대해줄까라는 생각이요. 분노해줄지 아니면 스토커 따위나 붙는 이상한 여자 취급을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정작 그런 일은 벌어지지도 않았는데 상상으로 두려움에 집을 짓고 방어막을 치곤 했던 거죠. 어쩌면 제 상상이 만든 두려움의 방어막 때문에 저는 더욱더 제게 다가오는 사람들을 온전한 마음으로 맞아들이지 못했던 것이 아닐까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상상으로만 시뮬레이션 했던 그 모든 상황이 제 눈앞에 실제로 벌어지고 나니 오히려 담담해지더라고요. 뭐랄까, 상상으로만 무서운 귀신의 집을 왔다 갔다 하던 제가 실제로 귀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후에 오히려 안도감을 느꼈다고나 할까요? 그렇게 차분히 설명을 하고 나니까 오히려 지난 몇 년간 제가 도망가고 외면해왔던 것들이 그냥 평범한 하나의 에피소드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피식 웃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두운 데를 제가 잘 못 가는 거였어요. 낮에 일하고 싶다고 한 이유도 여기에 있고요. 어두운 데를 가면 꼭 전 남편이 저를 쫓아오는 것 같고 다시 와서 해코지 할 것만 같은 공포가 좀 있거든요. 그런데 어두운 게 그렇게 무서우면서 지금은 어떻게 왔어요? 그래도 그렇게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아서요. 그동안 배려도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제대로 대답도 안 하고 그렇게 뛰쳐나온 건 잘못이잖아요. 어쨌건 일에도 지장을 주고 사장님한테도 피해드린 것 같아서 얼른 얘기해서 바로잡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제가 전혀 예상치 못한 행동을 사장님이 했습니다. 저한테 화를 버럭버럭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도대체 화낼 일이 아닌데 왜 나한테 이렇게 화를 내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화를 내더라고요. 화를 내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무섭고 힘든데 자기가 뭐라고 해명하려고 그 무서운 걸 억지로 했냐는 거였어요. 한마디로 저를 위하지 않고 본인 배려하면서 제가 힘든 걸 애썼다고. 그게 너무 속상해서 펄펄 뛰는 거더라고요.
마음이 순간 심쿵했습니다. 이때까지 모든 게 제 잘못이라며 저한테 화를 내는 사람만 만나다가 왜 너를 아끼고 사랑하지 않냐고 분노하는 사람을 처음 만난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그만 눈물이 왈칵 솟았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가만히 저를 바라보고 있던 사람이 어느 순간 저를 토닥토닥 위로해주기 시작했어요. 그 위로가 너무 따뜻하고 좋아서 저도 모르게 기댔고 기댄 끝에 스르르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몇 년 만에 그렇게 편하게 잔 건지 문득 눈을 떠보니 얼굴이 하얗게 피가 안 통하게 질린 그 사람이 파란 쪽을 저한테 내어준 채로 역시나 팔도 피가 통하지 않아 퍼렇게 부어오른 채 가만히 저를 내려다보고 있더라고요. 너무 민망해서 제가 불에 댄 듯 헐쩍 뛰며 일어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고마워요. 뭐가요? 아니, 이렇게 편안하게 그래도 잠들어주니까 난 너무 고맙네. 어쨌거나 내가 그렇게 기대서 잠들 만큼은 편하다는 거잖아요. 나는 사실 그거면 돼요. 그날부터였습니다. 제가 그 사람에게 완전히 마음을 열게 된 것이 말이죠. 저희는 모든 직원들이 왜 이제야 본격적으로 사귀는 거냐고 자기네들 답답해서 죽을 뻔했다고 그렇게 혀를 끌끌 찰 정도로 모두에게 공인된 커플이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고민하고 서로를 바라보기만 한 것 치고는 몹시 빨리 가까워졌고 그렇게 만난 지 1년 만에 전격적으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할 때도 사실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딱 하나, 제 마음에 걸렸던 건 시어머니도 아니고 시아버지도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의 여동생이었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순박한 분이셨습니다. 그냥 두 분 다 일본에서 고생하고 사는 당신 아들이 같이 일하는 좋은 짝 만나서 결혼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쁘신 분들이었습니다. 제가 결혼을 했었던 적이 있다는 것, 그리고 마음의 상처가 많다는 것, 이런 거는 아무 신경도 쓰지 않으셨어요. 너무 감사한 거죠. 저 혹시나 그런 것 때문에 싫어하실까봐 걱정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사람 살면서 그런 흠없고 상처 없는 사람 어딨냐며 오히려 너무나 흔쾌히 아들이랑 잘 살기만 하면 된다고 먼저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해서 이 남자한테 더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끔 만들어주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신우이는 좀 달랐어요. 일단 자기 오빠한테 빌붙어서 그 무엇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게 가장 걸렸어요. 그냥 노는 게 제일 좋고 남의 돈으로만 살 수 있다면 그렇게 사는 걸 선택하는 종류의 여자. 그런 여자한테는 또 그런 기회들이 이상하게 붙더라고요. 나쁜 놈 옆에 나쁜 놈이 꼬이고 사기꾼 옆에는 도둑놈이 붙는 것처럼 희한하게 꼭 신우이 옆에는 그런 사람들이 붙고 지저분한 사건 사고가 늘 생겼습니다. 남편도 처음에는 조금 자기가 어떡하든 해결해 주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지쳤는지 아예 손을 놔버리는 상황까지 와버렸습니다. 저한테 자세하게는 말을 안 했지만 아마 한국에 있을 때도 이런저런 사고를 많이 쳐서 거의 도망치듯 오빠가 있는 일본으로 온 모양이더라고요. 사고 수습은 부모님이 간신히 하셨는데 이후에도 정신 안 차리고 일본에서도 몇 번 비슷한 사고를 친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예 일본에서도 쫓겨날 지경까지 오니 그제야 정신 차리는 척 일하고 공부하겠다며 몇 달 잠잠했던 건데 제가 남편을 만났을 그 무렵이
딱 그 즈음이었던 거죠. 하지만 자기 오빠에게 여자친구가 생기고 감시가 좀 소홀해진 것 같으니 바로 다른 마음 먹고 또 엇나가기 시작했고 저랑 만나면서도 몇 번 사고 수습 때문에 남편이 힘들어하곤 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저와 결혼하면서 일본을 떠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자기 말로는 어느 정도 돈은 벌었고 한국 가서도 비슷한 업종 일 하면서 먹고 살 자신 있으니 부모님 계시는 곳에 가서 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찬성했죠. 저 역시 도망치던 곳이라 크게 애착이 있거나 미련이 남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시누이가 오빠 없는 일본에서 자기가 뭐 하겠냐며 같이 한국으로 오겠다고 한 거였습니다. 한국 들어와 봐야 또 기생충처럼 빈둥거리며 가족들 등골이나 빼먹을 게 뻔하니 남편은 그냥 일본에서 죽이 되건 밥이 되건 살라는 입장이었고 시누이는 당연히 고집불통 자기도 한국 가겠다고 떼를 썼죠. 그렇게 결국 우기고 우겨 남편이 애써 넣어준 일자리 미리 1년치 비용 다 지불한 집 다 두고 극구 한국으로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한국까지 왔으면 어떡하든 제대로 일을 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하지만 한국에 와서도 참 기가 막히게 여기저기 빌붙어서 다른 사람들 덕으로 살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참 저것도 재주다 싶다가도 나중에 가서는 조금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남편도 저도 시누이의 뒷바라지를 하다가 지쳤다고나 할까요? 결국 둘 다 암묵적으로는 시누이와는 왕래를 하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그것 말고는 제 결혼 생활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저의 지난 시간 모든 불행이 이 사람을 만나 이렇게 보상받으려고 그랬던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하나에서 10까지 다 만족스럽고 행복했어요. 남편은 저만 바라보고 저를 그냥 한 인격체로 존중해주며 아껴주는 사람이었고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고마워서 더 남편에게 알아서 잘해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하고 잘하려고 노력하니까 사실 싸울 일도 없었어요. 남편은 제 모든 게 이쁘고 사랑스러웠고 저는 남편 하나에서 10까지 다 고맙고 멋있고 감사했거든요. 정말 1년에 한두 번, 무슨 연례 행사처럼 한 번씩 속 뒤집는 시누이만 없으면 진짜 저는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시누이가 저희한테 일절 앓는 소리를 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저희 집에 엄청 뻔질나게 드나들면서 꼭 감시하듯이 이것저것 물어보고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그것도 뭐 큰 건 아니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언니, 이번에 오빠랑 여름휴가 어디로 가요? 저희 이번에는 시상조사차 일본 좀 다녀와야 될 것 같아요. 아, 일본 어디? 그냥 오사카 쪽 좀 둘러보고 오려고요. 아니, 그러니까 오사카 어디요? 그냥 뭐 오사카랑 교토랑 한 4박 5일 정도?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정한 게 없어요. 천천히 하려고요. 그래요? 일정표 나오면 저도 좀 보여주세요. 왜요? 아가씨 따라오게요? 세상에, 따라갈까봐 겁난 티 너무 난다 진짜. 아니고요. 나중에 갈 때 그 일정표 참조해서 좀 다녀보게 그러는 거죠. 제가 왜 따라가요? 안 가요. 걱정하지 말아요. 그래요. 알겠어요. 일정표 나오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좀 찜찜했지만 남편에게 말했더니 일정표 주는 거야 뭐 어떻냐 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일정표를 받은 시누이가 저 일본 가 있는 동안 미친 듯이 연락을 하는 거예요. 아니, 여행을 가면 그 일정표대로 정말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무슨 단체 여행도 아니고
부부가 간 여행을 누가 일정표 그대로 움직입니까? 예를 들어 도톤보리에 갈 거라고 일정표에 되어 있는데 아라시야마에서 연락을 받으면 미친 듯이 성질을 내는데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도 어이없어서 한 번은 저한테서 전화 빼서 자기 여동생한테 막 화를 내기도 했지 뭐예요. 제가 하다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시누이에게 저도 싫은 소리를 좀 했습니다. 아니 아가씨, 저 감시하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물어봐요? 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전 남편 스토킹에 완전 대이고 또 대인 사람이잖아요. 정말 진짜 너무 싫거든요. 평소 그냥 아무리 싫은 소리도 좋게 좋게 하던 제가 그렇게 버럭질을 하면 아무리 아나무인 시누이라도 좀 기가 죽지 않을까 했거든요. 아이고, 그건 정말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진짜 제 혼자만의 생각이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당당하게 이러는 거 있죠? 사람 진짜 이상하네? 내가 뭘 감시를 한다고 그래요? 진짜 더럽게 예민하게 우네. 아,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지. 대답해 주는 게 뭐 어려워요? 그렇게 오히려 시누이는 제가 뭐라고 말을 하면 자기가 먼저 성을 내며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어쨌거나 이래저래 편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더 불편했던 건 하루가 멀다 하고 돈 달라, 돈 없으면 상품권이라도 달라, 상품권 없으면 기프트 카드라도 달라, 그러고 졸라대던 사람이 그런 얘기 하나 없이 오히려 더 펑펑 돈을 쓰고 다닌다는 거였습니다. 오죽하면 남편이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하면서 불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저거 분명 뭐 있는데 나 쟤 왜 이렇게 불안하지? 뭔가 안 좋아. 저기 집애가 저렇게까지 쓰고 다닐 돈이 없을 텐데. 대체 돈이 어디서 나서 저렇게 쓰고 다니는 걸까? 하지만 저는 그보다도 더 심각하게 고민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요 몇 달 계속 이상한 느낌이었지만 차마 남편에게 말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저기, 그것도 그건데, 나 사실 요즘에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어. 뭔데? 얼굴 보니까 뭐가 심각한데? 저는 몹시 망설이다가 남편한테 고백을 하나 했습니다. 사실 얼마 전 보고도 믿지 못할 장면을 하나 언뜻 봤는데 처음에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닐 거라고 부정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연관되면서 망상이 아닐까 걱정이 될 정도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저히 떨쳐낼 수가 없을 정도로 말이죠. 저 사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잘 압니다. 나는 과거 트라우마가 있어 정말 무섭고 두려운데 주변 사람들은 그게 왜? 라고 말하는 상황이요. 눈먼 자들의 도시에서는 눈뜬 자가 이상한 것처럼 모두가 왜라고 묻는 무심함 속에서 내가 가진 두려움이 정상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가장 힘들고 무서운 거라는 거 저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이게 왜라고 얘기하는데 저 혼자 그게 죽을 것 같고 너무 싫고 힘든 상황. 그것만큼 외롭고 미치고 팔짝 뛰는 일 없거든요. 저는 처음 이혼할 때 이미 그 상황을 너무나 뼈저리게 느껴봤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런 상황에 제가 들어가는 게 죽을 만큼 무섭고 싫었습니다. 지금 남편이 아무리 저를 잘 이해해 준다고 하지만 그런 모든 걸 다 용납할 수 있을지도 확신이 서지 않았고요. 그래서 아마 눈앞에 펼쳐졌던 그 광경을 믿고 싶지 않았나 봐요. 저기, 내 전 남편 있잖아. 그 사람을 봤어. 그런데 그 사람이 후다닥 차를 타는데 옆에 타는 사람이 너무 아가씨랑 닮아서 물론 뒷모습만 봐서 확신은 없는데
미안해. 진짜 어이없는 얘기인 건 아는데, 내가 미친 거 같기도 한데, 나 정말 그걸 본 거 같아. 당신 전 남편이랑 살던데 여기서 엄청 멀리 떨어진 데 아니야? 그리고 그놈이랑 내 동생이랑 만날 리가 없잖아. 서로 어떻게 알고. 그냥 당신이 너무 걱정되고 겁나서 그런 생각을 했나 보다. 일단 마음 좀 편하게 먹고, 어? 그렇겠지? 남편의 말에 저는 일단 한시름 놓고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해결된 것도 제 마음 깊은 곳의 두려움이 사라진 것도 아니었지만 일단 위로라도 받으니 살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제 일상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에게 그런 고백을 하고 며칠이 채 되지 않았을 때예요. 마침 거래처 회식이라 늦게 들어온다고 한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참 이상하죠. 뭔가 처음 보는 그 번호를 보는데 느낌이 쎄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전화 받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몇 번 울리다가 끊긴 그 전화는 그 이후로도 두세 번 더 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이랑 같이 있는데 전화가 울리길래 그 번호를 흘끗 보고 제가 받지 않았거든요. 그랬더니 남편이 왜 안 받냐고 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대답은 할 수가 없어서 모르는 번호인데 저렇게 지속적으로 오길래 뭔가 기분이 이상해서 안 받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그럼 자기가 받아보겠다며 덜컥 받더라고요. 뭔가 계속 여보세요만 하다가 전화를 끊길래 누구냐고 물었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상대방이 그냥 숨소리만 대다가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잘못 건 전화인가 봐. 잘못 건 전화를 그렇게 여러 번 걸어? 이 전화 여러 번 왔었어. 벌써 며칠째 계속 같은 번호로 전화가 와. 그런데 뭔가 느낌이 그냥 안 좋아서 안 받고 있었거든. 그래? 무슨 번호지? 남편이 고개를 갸웃했지만 너무 대수롭지도 않게 넘기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도 별일 아니려니 싶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낮잠을 잘 때였습니다. 낮잠을 자는데 전화가 울리길래 부지불식간에 제가 그냥 휙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전화기 밖에서 제가 살면서 다시는, 정말 죽는 그날까지 다시는 듣고 싶지 않은 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너무 놀라서 전화기를 든 손을 툭 떨구고 말았어요. 전 남편이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전화기 안에서는 전 남편의 목소리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내용도 너무나 기분 나쁘고 무서운 것이었어요. 저한테 자기를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냐라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아무리 도망치려고 해도 자기 소나기를 벗어날 수 없다고 일거수일투족 자기가 다 보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게다가 더 무서웠던 건 제가 그동안 다녔던 곳, 그 다음에 남편과 함께 갔던 일본, 그 모든 곳에서 저를 찍은 사진을 아주 잔뜩 저한테 문자로 보내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 다른 사람한테 알리면 그때는 혼자서 밖에도 돌아다니지 못하게 해주겠다고 협박까지 남기고 전화와 문자는 끊어졌습니다. 마지막에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앞으로 자기가 전화할 때마다 제깍제깍 받지 않으면 제 남편한테 제가 자기랑 다시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전 남편을 다시 만나고 있다고 얘기할 거라고 말이죠. 믿지 않고는 배기지 못할 만큼 저에 대해 일거수일투족 다 알고 있고 제 남편이 저에 대해서 뭘 물어보든 다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하게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 딴소리할 생각 말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너무 무섭고 암울하더라고요. 제 남편이 아무리 저를 믿고 신뢰한다지만 하다못해 제가 슈퍼 가서
앞집 아줌마를 만나서 떠든 얘기까지 남편이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제 전 남편은 그것까지 해서 다 알고 있더라고요. 대체 어떻게 안 건지 너무나 끔찍하고 무섭기만 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예전처럼 또 덜덜 떨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저랑 바깥 세상을 연결하는 건 SNS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SNS에서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은 다 너무 걱정 없고 밝고 행복하잖아요. 그걸 볼 때마다 너무너무 힘이 든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나는 왜 십수년 전에 헤어진 전 남편 때문에 이렇게 괴롭고 힘들어 하나? 이거는 내가 세상을 떠나야 끝나는 일일까? 정말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다 들면서 좌절감이 밀려왔습니다. 특히 신우이의 화려한 SNS를 보면 그 생각은 절정에 달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이런 사람도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대체 나는 뭘 잘못했길래 벌 받듯이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싶은 마음에 눈물만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저한테 무슨 일이 있냐고 곱게 물어보던 남편도 제가 몇 주째 아무 말도 없이 혼자서 그러고 있으니 인내심이 바닥을 쳤는지 저한테 조금 소리를 높이더라고요. 제가 너무 무섭고 좌절에 빠져 그냥 남편한테 이렇게 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냥 우리 헤어져. 남편이 황당하다는 듯 바라보더라고요. 그게 지금 무슨 소리야? 갑자기 헤어지자니? 나 더 이상은 못 살겠어. 아니, 더 이상 못 살겠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고. 갑자기 왜? 내가 뭐 잘못한 거라도 있어? 당신 요즘에 힘들고 이상한 것 같다고 내가 몇 마디 해서 그래? 아니, 그냥 헤어져. 저도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제 남편이 어떻게 절 이해해 주겠어요. 헤어지자는 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며 확실하게 무슨 일인지 말하라고 다그치던 남편이 갑자기 뭔가 떠오른 듯 제 핸드폰을 뺏어가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득한 전 남편의 협박 문자를 발견했죠. 남편이 그때만큼 화난 모습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왜 이걸 자기한테 말하지 않았냐며 펄펄 뛰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화난 남편을 처음 봤습니다. 그러면서 어찌나 씩씩거리는지 제가 미안하다고 그런데 어쩔 수 없었다고 나도 너무 힘들다고 펑펑 우니까 남편이 어이가 없다는 듯이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데리고 바로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에서는 제게 정신적으로 크게 위축되고 상처받은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스톡홀름 신드롬처럼 저를 괴롭히던 사람에게 제대로 응대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형국이라며 적극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뭔가 결심한 듯한 얼굴로 저를 집에 데려다 놓고 며칠은 가게도 나가지 않은 채 저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런데 당신 예전 그 자식 근처에서 볼 때 옆에 여자 있었다고 했지? 아가씨랑 닮은. 한 두세 시간은 혼자 있을 수 있지? 나 좀 나갔다 온다. 뭔가 생각이 많은 얼굴로 후다닥 뛰어나갔던 남편은 몇 시간 뒤 씩씩거리면서 들어왔습니다. 놀랍게도 혼자가 아니었어요. 남편이 멱살 잡고 들어온 건 다름 아닌 신우이였습니다. 세상 억울한 얼굴로 들어온 신우이가 저를 보고 한숨을 푹푹 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남편이 신우이의 머리채를 붙들고 제 앞에 내동댕이 치듯 치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네가 언니한테 이실직고하고 고백해. 아이씨, 이미 다 알았으면서 뭘 고백해, 고백하긴.
그리고 나도 피해자야. 아가씨,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보, 이게 무슨 말이야? 이 미친 거 진짜.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남편의 서슬에 기가 푹 죽은 시누이가 얘기한 말은 정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아니, 도박판에서 한 패 먹은 사람이 있었는데, 뭐 그렇다고 내가 막 도박을 하고 그런 건 아니고, 여튼 그 사람이랑 몇 번 밥도 먹고, 술도 먹고 하다 보니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뭐, 우리 집이랑 인연이 없는 사람이 아니더라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전히 영문을 모른 채 어리둥절해 있는 제게 남편이 한숨을 푹 쉬면서 그러더라고요. 시누이가 만나던 남자가 제 전 남편이라고요.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전 남편이 여전히 저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는 걸 알고 시누이와 전 남편이 서로 편먹고 시누이는 재정부를 전 남편에게 넘겨주고 전 남편은 시누이한테 돈을 스폰해줬더라고요. 정말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디서 그런 분노의 힘이 떨쳐 나왔는지 벌떡 일어나 시누이의 머리채를 붙들고 이리저리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쿵쿵 몸이 가구며 바닥에 부딪히는 것 같기는 했는데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아마 남편이 말리지 않았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죠. 두려움에 침잠되어 있던 만큼 한 번 터진 제 분노는 가실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경찰에 두 사람을 신고했고 남편에게도 만약 핏줄이라고 시누이 편들면 즉시 이혼이라고 통고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남편도 시부모님도 시누이가 단단히 혼이 나야 정신 차린다는 걸 인정했다는 거죠. 시누이와 제 전 남편은 아주 환상의 짝꿍이었더군요. 혼인빙자 사기도 걸려있고 도박판에서 벌인 사기에도 두 사람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좋지. 아니 어떻게 또 기어 들어간 건지 분양 사기에 경매 사기까지. 숫자라고는 1과 2 차이만 간신히 아는 사람들이 그런 사기에도 또 다 발담그고 있었더라고요. 경찰에서는 제 발로 걸어 들어온 중범죄자를 찾은 셈이었죠. 저희 집은 시누이 변호사도 대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논의 끝에 시부모님까지 모시고 일본 시골로 이주하기로 했어요. 정말 아무도 우리를 찾지 못하는 곳에서 살아보려고요. 아마 저 혼자였으면 엄두를 낼 수 없었겠죠. 든든한 남편이 있어 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제 스토커 전 남편에게 돈 받아 생활하면서 저를 팔아넘기던 시누이. 정말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요. 그놈도 말이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연 왔어요 톡톡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